지난 동영상에서 반도체 소자에서 전자와 홀이 만족하는 방정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전자와 홀에 대한 연속 방정식이었고, 전류 밀도에 대한 식이 전자, 홀, 그리고 전기장으로 표현이 되었죠. 여기에 전기장을 다시 전자와 홀과 연결시켜주는 포화송 방정식을 고려하면 세 개의 풀 수 있는 방정식들의 집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커런트 덴시티로 대변되는 전자의 움직임에 덧붙여서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이라는 항들도 덧붙였었죠. 그리고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내용으로 따지자면 첸밍우 교수님의 현대 반도체 소자공학 한국어 번역본으로 2.6절과 2.7절에 해당할 것이며 마지막에 2.8절 내용도 짧게 다루겠습니다. 리컨비네이션은 전자와 홀이 서로 만나서 사라지는 현상이죠. 사실 홀이 전자가 비어있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건 결국 하나의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있다가 밸런스 밴드로 움직이는 일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같은 위치에 전자와 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반응을 파바박 일으켜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와 홀의 에너지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보존되어야겠죠. 이제 니만 책에서 따온 것과 같이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 직접적으로 전자들이 교환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자와 홀이 하나씩 사라지는 일이니 Rn과 Rp는 같은 값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제네레이션은 거꾸로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여서 밸런스 밴드에는 홀을 남기고 컨덕션 밴드 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전자가 하나 생기고 홀이 하나 생길 것입니다. 이런 생성, 제네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물론 열적인 에너지겠죠. 그런데 평형 상태라면 이 Rn, Rp와 Gn, Gp가 같은 값을 가지겠네요. 리컨비네이션은 전자와 홀이 만나서 서로 사라지는 것이니 전자 농도 N과 홀 농도 P에 각각 비례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컨비네이션 레이스에 해당하는 Rn과 Rp를 각각 NP에 비례하고 여기에 비례상수를 하나 도입해 보죠. 이것이 늘 이 리컨비네이션이 꼭 제네레이션과 같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늘 같다면 실제로 알짜 리컨비네이션은 없으니 우리가 이걸 다루어 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늘 같지는 않겠죠. 아무튼 평형 상태에서는 G와 R이 같아야 할 것이므로 이때의 생성률은 그냥 평형 상태 전자 농도, 홀 농도를 대입하면 얻어집니다. 그런데 평형 상태에서는 전자 농도와 홀 농도의 곱이 ni의 제곱과 같다는 식이 있었으므로 바로 평형 상태에서의 생성률이 비례상수 곱하기 ni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이 생성률은 열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전자나 홀의 농도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열적 에너지에 의한 생성률은 상수라고 생각해 주는 것이죠. 아, 그럼 알자로는 알파 곱하기 np-ni 제곱이 알자 재결합률이 되겠습니다. 만약 P타입 샘플에 작은 수의 전자가 들어갔다고 생각한다면 물론 이건 같은 수만큼의 홀도 생성될 수 있지만 그건 P낫에 비해서 숫자가 작으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전자의 재결합률은 비례상수 곱하기 전자농도 곱하기 평형 상태에서의 홀 농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전자농도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상수지요. 정리하면 P타입의 전자,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평형 상태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 덴시티인 N0보다 더 많이 생기면 그것은 시정수 타우를 가지고 재결합해 나가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익스포넨셜한 행동을 보이겠죠. 익스포넨셜하게 디케이하는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살펴보죠. P타입 샘플이 1 곱하기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 도핑이 되어 있어서 대략 전자 농도는 10의 2승 per 큐빅 센티미터였다고 합시다. 이때 어떤 이유를 통해 가지고 전자와 홀들이 각각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만큼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는 전자의 마이너리티 라이프 타임이 1 마이크로세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기에 생성된 1 곱하기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만큼의 전자의 농도는 시정수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될 것이며 그 값은 여기 식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이지만 직접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이 예제에서는 전자의 변화를 물어보았죠. 그럼 왜 머저리티 캐리어인 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할까요?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만큼의 홀 농도는 원래 홀 농도에 비해서 무척이나 작은 값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과량으로 들어온 전자들이 다 리컨비네이션 되어가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남은 홀의 농도는 여전히 10의 18승 per 큐빅 센티미터일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우리가 빛에 의해서 생성된 홀의 양인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가 어떻게 줄어나갔는지를 신경 쓴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게 1 마이크로세컨드의 시정수를 가지고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실제 머저리티인 홀의 농도는 이 과량으로 들어온 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저리티 캐리어 라이프 타임이라는 개념을 쓰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리컨비네이션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능할까요? 실리콘의 경우 재결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EK 관계도에서 붉은색 화살표와 같이 전자가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도 어딘가 전달이 돼야 되고 또 격자에서의 운동량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이 파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빛의 경우에는 이러한 운동량 전달을 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내에서 효과적인 재결합 메커니즘으로 동작을 할 수 없고요. 또한 하나의 컨덕션 전자가 밸런스 밴드로 이동하기 위해 잃어버려야 하는 에너지와 운동량을 컨덕션 밴드에 있던 다른 전자가 받아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이걸 오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오제 프로세스 역시 실리콘에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실리콘에서 리컨비네이션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바로 SRH 리컨비네이션입니다. 이건 샤클리 리드 홀이라는 세 명의 저자 이름을 따서 붙은 이름인데요. 여기서는 밴드갭 내부에 존재하는 트랩 레벨이라는 결함에 의한 에너지 레벨을 생각하고요. 전자가 그 에너지 레벨을 점유하거나 혹은 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너지 레벨을 트랩 레벨을 SRH 리컨비네이션 센터라고도 부르죠. 붉은색 화살표는 화살표들은 전자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의 이동이 아니고요. 이러한 네 가지 과정들이 중간에 도입된 트랩 레벨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트랩이 전자를 포획하거나 혹은 놓아줄 수가 있을 텐데 그에 따라서 전자나 홀이 생성되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의 유도 과정은 참고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시고 중간 과정을 생략한 결과를 써보면 이 식과 같습니다. 전자나 홀의 알짜 재결합은 전처럼 np-ni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밑에 들어가는 값이 구체적으로 트랩의 혹은 리컨비네이션 센터의 성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타우 p는 홀의 마이너리티 라이프 타임에 해당하는 값이겠고 타우 n은 전자의 마이너리티 라이프 타임에 해당하겠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쓰면 그 전과 별로 다른 게 없을 텐데 이 타우들은 트랩의 농도와 그리고 트랩이 얼마나 전자호를 잘 포획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1과 P1은 트랩의 에너지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수이며 보통은 그렇게 큰 값이 아니죠. 정리하면 실리콘에서의 제네레이션 리컨비네이션은 밴드갭 내 깊숙이 존재하는 SRH 리컨비네이션 센터라는 트랩 레벨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모델링 되고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값들로 모두 잘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최민우 교수님 책의 2.8절 내용을 짧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미 레벨, 우리가 종종 EF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정확히는 평형 상태에서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만 위에 적은 두 개의 식들처럼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홀 농도를 페르미 레벨과 EC 혹은 페르미 레벨과 EV의 함수로 쓰는 게 가능하죠.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하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를 가장 앞에다 나오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익스포넨셜 함수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EC, EV, 그러니까 컨덕션 밴드의 최저 에너지, 밸런스 밴드의 최대 에너지에서부터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로 바뀌어 쓰게 됩니다. 이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이라는 에너지는 대략 말하자면 실리콘같이 NC하고 NV가 유사한 값을 가지는 물질에서는 미드갭 에너지와 유사하겠죠. 여기까지는 평형 상태에서 다 옳은 이야기들이었고요. 자, 비평형 상태에서는 위의 식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 농도는 비평형 상태라도 존재하겠죠. 또한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인 E sub fi 역시 비평형 상태에서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우리가 주객을 전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한 전자 농도와 E sub fi로부터 평형 상태에 성립하던 관계식이 여전히 비평형 상태에서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성립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페르미 레벨 비슷한 것을 역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쿼지 페르미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아마 처음에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왜 이래야 되는지 필요성을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산된 쿼지 페르미 레벨은 전자와 홀에 대해서 각각 정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 농도와 홀 농도가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고요. 진정한 페르미 레벨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전자나 홀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만 쿼지 페르미 레벨들이 이렇게 정의되는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값들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쓸모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쓸모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전류 밀도를 간단하게 쓰는데 사용 가능합니다. 전기장이 E sub fi,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의 기울기와 관계되고 전자 농도의 미분 역시 전자 농도와 쿼지 페르미 레벨의 기울기 그리고 E sub fi의 기울기와 관계됨을 적용해 보면 두 번째 식이죠. 그러면 드리프트와 디퓨전으로 합으로 쓰여졌던 전류 밀도가 단지 쿼지 페르미 레벨의 기울기에 비례하는 하나의 항으로 통합이 됩니다. 이건 마치 쿼지 페르미 레벨의 기울기가 드라이빙 포스가 되어서 전자를 흐르게 만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하네요. 나중에 p-n 접합을 다룰 때 이 개념을 다시 유용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개념이 모든 경우에 다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방정식이라는 우리가 배웠던 방정식 자체가 실제 반도체 소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리프트 디퓨전이라는 근사적인 식에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인슈타인 릴레이션까지 가정하여서 얻어진 이 식을 무조건 맹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민우 교수님 책의 제1장, 제2장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M 접합 차례인데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업로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